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그룹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김대영 대표님과 같이 또 오늘 고령화 사회, 농촌 귀농 문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토론하고자 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령화 시대라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보다는 젊은 층보다는 또 나이 많은 그런 노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학교 같은 경우도 저도 학부모인데 저 다닐 때는 굉장히 아이들의 그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50명, 60명 정도 된 것 같죠. 근데 지금 아이들 보면 적게는 한 10 후반대, 10명 후반대로 한 클래스에? 네, 한 클래스예요. 그리고 많게는 한 30명 초반 그런 이제 학급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없고 이제 중 그리고 노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담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네요. 저는 외국에서 한 10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10년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 다 학교를 보냈거든요. 초등학교를 다 학교를 보냈는데 그때 보니까 한 클래스에 한 10여 명, 20명 되더라고요. 저는 부러웠어요, 사실. 왜 부러웠냐면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클래스에 뭐 50명, 그렇죠. 60명. 대표님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저는 시골이니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20명, 1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줄어진 것은 그 나라하고 다른 문제죠. 거기는 교육 때문에 그렇게 클래스를 나눈 거고, 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 현실은 어린 아이를 낳지 않은 거잖아요.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담으로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이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인데요. 결혼 숫자가 말씀을 드리면 1000명 중에 1명이래요. 거의 안 하는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아는 분들 이제 회사나 또 이제 동료들을 보면 싱글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을 안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고령화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대표님 고령화 시대에는요 사실 그래서 은퇴 예정자나 은퇴자들 예를 들면 다 은퇴를 하고 할 수 없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귀농에 대해서 그렇죠. 귀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귀농과 귀촌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귀농은 말 그대로 가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귀촌은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오늘날 도시에서 일자리가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공포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른 말 그대로 농촌을 우리가 귀농했을 때 또 귀촌했을 때에 올바른 나아갈 길이나 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시골이죠. 제가 태어난 건 시골이고요. 완전히 뭐 전기도 안 들어왔었고 지금도 시골입니다만 하여튼 자동차도 잘 안 갔었던.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2번 차가 들어왔어요. 시간 정해져가지고 오전, 오후 이렇게? 오전 한 번, 저녁 한 번. 그렇죠. 그런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내 나오려면 한 서너 시간을 걸어서 나와야 되는. 뭐 그런 어떤 곳에 살아서 저는 완전히 순종입니다. 시골 순종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육 때문에 저도 이제 도시로 계속 나와서 서울까지 왔고 외국까지 이렇게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농촌, 귀농, 귀촌 이런 개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시골에 있다가 살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골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했고
사실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는 저 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대학 가르치기 위해서 소 팔아서 가르쳤거든요. 소 한 마리 팔면 딱 등록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 한 마리 지금 한 1,000만 원 되니까 1년 등록금, 1년 등록금. 예, 등록금이거든요. 그 당시도 등록금이었어요. 소 한 마리가. 저 때는 사립대학교가 한 40만 원, 50만 원 할 때니까 소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귀촌,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재정이 된 사람이 귀촌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뭐 터스의 문제라든가 이것만 극복하면 살아갈 수 있겠고, 특별히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들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죠. 뭐 터세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 익숙하고 또 그렇죠. 알고 있는 이웃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좋죠. 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좋겠지만 아마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 귀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농. 예, 저는 귀농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년이 됐어요. 정년이 되면 보통 이제 60대, 50대 말, 60대 초반. 많으면 50. 그렇죠. 말 정도. 그렇게 귀농 은퇴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50대 말, 60대 초반은 지금 청년이잖아요. 대표님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50, 뭐 60 초에 뭐 퇴임을 하셔도 남은 인생이 굉장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반절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년이 남아있는 상황이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안고 이제 가서 놀 수 없잖아요.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원래부터 시골, 고향에 있는 사람들, 저처럼 그런 사람은 좀 낫습니다. 그 가면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르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이제 도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뭐 아파트에 살면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노는 것도 좀 국가적으로 손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갔을 때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 텃세. 시골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못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텃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럼 귀농의 핵심 키워드가 텃세네요.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 텃세라는 말에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텃세의 의미를 지역 공동체, 물론 이게 농촌의 지역 공동체죠.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도시에서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은 1대1의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웃 사귀고 다른 이웃과 적응하면 사실 다른 갈등이 있는 이웃과의 그 갈등 문제는 사실 해소돼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서의 갈등은 1대 공동체 갈등이라는 거죠. 그만큼 한 번 갈등이 텃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다 보면 이 귀농한 대상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극복하는데 전체 이제 말 그대로 전체 공동체와 갈등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귀농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이야기 했잖아요. 컬처 문제인데요. 이 문화도 이제 칼뱅이 많이 다뤘습니다.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 속에 많은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가 속에 문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영화다, 연극이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관습이다 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릴 때인데요. 우리 마을에 귀농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오셔서 얼굴도 하얗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의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의사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주사도 놓으시고, 이렇게 무면허 의사였죠. 지금은 있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말이 서울말이에요. 서울말.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충청도는 충청도 말이 있고, 전라도는 전라도 말이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 말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일단
뭐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해요. 경계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굉장히 그분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서울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차적으로 경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텃세 극복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 중에 습관이 다릅니다. 그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면 먹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들이 들어와서 먹는 걸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이제 뭐 시래기국을 먹는다든지 된장국을 먹는 이렇게 먹는데 그들은 서울에서 가져온 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서울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근데 우리를 초청해서 대접할 때 그런 그 자기 문화를 고집하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해서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칼뱅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후에 칼뱅주의다 해석한 게 있습니다. 상황화. 컨텍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 상황화. 뭐 어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 실패한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본질이 아니라면 거기 와서 상황화,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한 예로 선교사의 경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귀농이나 선교사 같은 경우가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언어를 배우는 개념이 아닐까요? 언어도 중요하겠죠. 뭐 언어가 이제 뭐 서울 사람이 갑자기 뭐 경상도 말 한다는 게 쉽지 않게 것을 반복하고 같이 해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외국 가서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게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있었으니까 영어를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콩글리시, 저도 지금 콩글리시예요. 근데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고집해서 콩글리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관계가 안 맺혀지는 거죠. 잘 안 맺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거를 발견해서 한국 내에서도 그런 것이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경상도로 가겠다 하면 경상도 언어를 연구하는 자세. 그랬을 때 그분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저분이 서울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상도 말을 좀 배워서 하네. 그렇죠. 아무래도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면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언어를 충분히 내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것을 통해서 동질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언어도 그렇고 이제 거기 가면은 시골에는 저희도 시골 그렇습니다만은 시골에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뭐 전통이라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내가 다르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소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희 전편에서도 우리가 다루었듯이 수직적인 마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적인 문화가, 서울식 문화가 지방의 어떤 고유적인 그 문화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소통이 안 되거든요. 선교사의 개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지역과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준비된 귀농에 준비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대표님 말씀에 동의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 사투리를 우리는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시골 사투리다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찾아봤답니다. 원래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표준어다. 그걸 많은 그 중에 상당수가 또 경상도 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울 중심으로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말 중심이 서울이잖아요. 서울 중심으로 표준말을 규정해버리다 보니까 지역말이
좀 이렇게 이방인 말로 이렇게 규정이 돼버렸단 말이죠.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우리 교육이 학교 날도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뭐 서울 말 이게 표준말로. 표준말로 배웠는데 물론 국가 자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 말을 한 것보다는 표준말로 해야 되잖아요. 국가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자기 지역 말을 하는 분이 많지만 어지간하면 노력할 필요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자꾸 전라도 말, 경상도 말 하는 거 좀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표준말을 규정한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에 산다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서울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내가 경상도 왔는데 계속 서울말로 했을 때의 그 괴리감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 말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로 봐서 우월하다. 서울이 우월하다. 거든요, 그게. 또 우월하다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우리들끼리 살다가도 예를 들면 좀 뭐 괜찮은 직위 가진 사람이 와서 목에 힘 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농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텃세를 부리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죠.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용납을 안 되죠. 용납을 안 하죠. 그분들이 용납을 안 해요. 되게 시골에는 원래 원주민들은 오늘날 나중에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시절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이제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서울보다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뭐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옛날에는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또 세련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가니까 문화도 또 다르고 또 학력도 높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텃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관계로 사람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가 좀 높으면 그걸 수평적 관계로 이해를 하고 내려가야 텃세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농이라는 것도 사실 도시에서 살기가 빡빡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귀농을 통해서 다음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별히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나 결정을 하시고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언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진 귀농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귀농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가서 농사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과거에는 사실 농사만 잘 지면 됐어요. 근데 이제 21세기 지금 농사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못 지어도 된다고 합니다. 단 농사를 못 지어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비즈니스적인 모델,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어느 단체나 모임이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럴 텐데요. 사람과 돈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기관이 사람과 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무슨 뭐 어떤 사람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귀농을 하든 어쨌든 마찬가지인데 귀농을 하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돼야 되고 경제적인 것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이득을 그렇죠. 사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데 오늘날 21세기 AI 시대에 걸맞는 어떤 기술, 경제적인 어떤 그 방법을 공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물론 기본이 이제 뭐 괭이, 농촌은 삽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런데 요즘에 삽괭이 들고 안 됩니다. 삽괭이 들고 가서 귀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AI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우리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어떤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부해서 가서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
감이 아니라 예, 예. 농업의 관리적인 그런 예, 예. 능력을 예, 예.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제 친구가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요. 예. 그 친구는 농대를 나왔어요. 농대를 나오고 아이들을 다 농대로 보냈습니다. 근데 뭐 땅도 많고 하는데 그분은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게 분홍이시네요. 분홍이죠. 그러니까 땅도 쌀 때 땅도 많이 샀고 예. 그리고 이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그냥 교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친구를 따라왔어요. 저는 기농 마인드가 그것이 아닐까. 과일을 키우더라도 그냥 자연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경제적인 부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예, 그것을 관리하고.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예.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데이터가 필요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귀농을 준비하신 분들은 예.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또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귀농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을 알려주신 대표님 감사하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 모두에게 귀농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